첫 번째는 슈퍼버블의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죠. 슈퍼버블의 위험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시장에서 거대한 붕괴가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슈퍼버블과 그리고 자산시장 대붕괴, 이게 두 개가 합쳐진 이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 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버블들이 좀 끼어 있죠. 이 버블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꽤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버블의 규모가 이게 더 높은 수준의 버블로 올라가게 되면 버블의 기본적인 특성이 결국은 언젠가는 버블은 꺼지는 거거든요. 패턴처럼 움직인다라고도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이 되고 경기가 또 불황으로 빠지는 이 패턴이 상시적으로 계속 이제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번 대침체가 또 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직전 버블에서 다음번 버블 붕괴 혹은 직전 경기 대침체에서 다음번 경기 대침체까지의 어떤 평균적인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대략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대침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패턴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2020년, 2030년 전후로 해서 다음번 경기 대침체가 와야 돼요. 그리고 경기 대침체가 오면 그때 가서나 자산시장에 이제 버블이 붕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가오는 다음번 경기 대침체 혹은 자산시장의 이제 대조정, 버블 붕괴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이런 10년 주기보다 빨리 온다라는 거죠. 빠르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늦어도 뭐 3, 4년 이내에 다음번 경기 대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 경기 대침체가 오면 자산시장에 있어서도 버블 붕괴가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번 경기 대침체는 과거의 경기 대침체의 주기보다 훨씬 더 빠르다. 두 번째 특징은 경기 대침체가 일어나면 실물 경기 침체도 당연히 오지만 동시에 자산시장에 이제 대붕괴가 일어나는데, 다음번 자산시장의 대붕괴는 역대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굳이 뭐 세 번째 특징까지 살펴본다면 이것 이후에 이 자산시장 대충격 이후에 국가 간의 미래 경쟁력이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952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 비금융 부분 부채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상업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계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에 대한 이제 부채들인데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실 부분들은 일단 두 가지 영역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방의 부채 규모가 2009년 이후부터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과거보다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미국의 각 주의 부채들은 사실 과거에 맨 위에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그 증가율보다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미국의 가계 영역들이죠. 보시면 이제 사실 가계 영역들은 닷컴 버블 이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까지가 가장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적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비중 자체가 좀 크죠. 그렇지만 1999년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직전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까지의 어떤 그 확장 규모보다는 조금 그 세가 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시점에 준할 정도의 가계 부채 규모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맨 밑에는 이제 우리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 상업 영역에서의 부채가 계속 증가 중이죠. 그래서 뭐 가계하고 그다음에 상업 영역 합치면 뭐 미국의 비금융 부분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 기간에 연방정부 부채가 좀 증가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좀 본 건데, 미국 금융권의 부채는 뭐 2006년까지 좀 크게 올랐다가 노란색이죠.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5년 이후부터 쭉 증가를 좀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방정부를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도 보면 확연히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좀 있죠. 주황색은 이제 비금융권 부채 전년 대비 변화인데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변화율 자체는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총 누적은 계속 증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옅은 파란색인데
총 부채 규모는 쭉 증가 중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업의 세후 이익을 보면 이 세후 이익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들은 쭉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세후 이익이 사실은 그렇게 빠르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기업들이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금융 부분에 사실은 숨어 있는 취약성인데 이제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빨라지고 그리고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 기업들이 느끼는 부채 부담이 파이낸셜 위험성들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제가 시중 통화량을 표시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을 좀 비교했는데 뭐 중국은 조금 더 뭐 논외로 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버블이 좀 끼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버블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은 뭐 미국의 지금 광의 통화로 보면 평균치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 20% 정도 초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초과된 비중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 수준 미국의 주식시장은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표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비금융 기업 영역 부채 규모 이제 추세를 이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한 건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양호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 점점점 부채 규모가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있다. 특별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기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대침체를 유발하는 요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혹은 자산시장의 이제 대붕괴의 촉진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생각할 때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고수익 채권, 우리가 이제 열등채라든지 혹은 정크본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규모를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취약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고수익 채권 부분이에요. 기업의 부채 중에서도 이 고수익 채권, 열등채 정크본드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는 혹은 이제 경기대 침체 그리고 뭐 자산시장 버블 붕괴의 시작점은 바로 이제 이 채권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이 채권 부분에서 기준금리가 쫙 인상되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런 채권들이. 그러면서 이런 채권들이 이제 부실이 생기거나 혹은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제가 도미노적으로 무너질 때 혹은 자산시장이 도미노적으로 무너질 때에 첫 번째 어떤 그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산시장 전체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자산시장 대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19 이전 직전에도 사실은 꽤 안 좋은 수준의 높은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어도 이런 모든 요소들을 봤을 때 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특히 이런 고수익 채권 어떤 상황들을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2020년 부터는 그것을 이제 촉발시키는 이유 사건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라도 자산시장의 대붕괴가 일어나고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이상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제가 말부터는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어떤 대폭락, 다가오는 대폭락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어적 자세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조언을 드렸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이제 지표들을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뜻하지 않게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코로나19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아마 2020년 혹은 늦어도 2021년경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그 대붕괴, 미국 자산시장의 대붕괴가 일어났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전체의 경제가 경기 대침체에 들어갈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사실 자연적인 만약에 2020년, 2021년에 만약에 이제 그 일어났다면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경기 대침체 제가 일어나고 자산 시장의 어떤 그 대풍기가 일어났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어떤 경기 대침체 그리고 자산 시장의 대충격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제가 얘기했던 10년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주기 안에서 터졌을 거예요.